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전쟁의 위기를 겪습니다. China is declining power and that's the problem. 두 명이 킬을 해서 한 명이 디저브로스. 미국과 중국은 결국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미국과 중국이 직접적으로 전면전을 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러다가 그냥 인류가 멸망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중국의 바닷길을 봉쇄할 수 있는 대만을 중국이 침공하는 양안 전쟁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이 대리전을 벌일 것이다 라는 전망은 날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장,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결국엔 전쟁을 벌일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의 이론적인 근거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바로 투키디데스의 함정입니다. 새로운 강대국이 부상을 하면서 기존의 강대국이 이를 두려워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전쟁이 발발한다. 그러면은 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냐? 이게 두 명이 킬을 해서 한 명이 디저브로스 할 때의 투키디데스가 아닙니다. 물론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하지만 투키디데스가 누구죠?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죠.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쓴 사람이 바로 투키디데스입니다. 그럼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무슨 전쟁이죠? 아테네랑 스파르타가 싸운 전쟁이잖아요. 그리스의 도시국가 즉 폴리스들이 페르시아 제국에 맞서서 싸운 전쟁이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 전쟁에서 아테네랑 스파르타가 중심이 돼서 페르시아 전쟁을 치르죠. 그렇게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이기고 그 폴리스들이 지중해 세계로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해상 제국인 아테네가 그 부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름 그리스 도시국가들 사이에서는 이 형님 노릇을 하던 스파르타 입장에서 이 상황이 못마땅한 거죠. 결국에는 그리스의 주도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중해의 주도권을 두고서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그리고 이들을 따르는 폴리스들, 도시국가들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맞붙습니다. 펠로폰네소스 반도에서 치러진 전쟁이라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죠. 투키디데스는 이 전쟁의 원인이 아테네의 부상과 이에 대한 스파르타의 두려움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 질서에서 신흥 강대국이 부상 등장을 하고 기존 강대국의 영향력이 약화될 때 두 세력 사이의 패권 교체, 세력 교체 등등은 전쟁을 포함한 충돌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의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용어가 생겨난 겁니다. 참고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은요, 스파르타가 이겨요. 하지만 전쟁을 통해 얻은 영향력도, 전쟁 때문에 생긴 혼란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이 스파르타는 자멸하고 말고요. 그리고 나중에 테베로 세력이 이제 교체가 되는데 결국에는 그냥 이 그리스 도시국가들 자체가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문에 같이 몰락하게 되면서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무시하던 북쪽의 변방국가인 마케도니아에 의해 다 점령당하고 말죠. 2500년 전의 전쟁이지만 2500년 후에 지금에 주는 시사점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요,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2500년 전의 일인데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용어는요 생겨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된 용어는 아니에요. 물론 국제정치에선 당연히 세력 전이 이론이라든지 또는 패권 안정 이론 등등의 이론은 있었죠. 하지만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용어는 21세기에 만들어집니다. 그게 누구냐?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 즉 공공정책 전문대학원의 초대 학장을 지냈던 그레이엄 앨리슨입니다. 2012년 파이낸셜 타임스 기고에서 이 용어를 처음 썼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에 저어서 이제 예정된 전쟁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아예 집대성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난 500년 동안 투키 디데스의 함정은 무려 16차례나 벌어졌다. 그 중에 4차례를 뺀 12차례는 전면전, 즉 전쟁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15세기 말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대항해 시대, 그리고 16, 17세기 합스부르크 제국과 오스만 제국의 동유럽 지중해 쟁탈전, 17세기 말에 이제 네덜란드와 영국의 재해권 다툼,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청일전쟁이랑 러일전쟁을 일으킨 일본,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 미소 냉전 체제가 모두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그레이엄 앨리슨이요, 예정된 전쟁에서 경제적으로 미국만큼 덩치가 커진 중국의 도전, 그리고 헤게모니를 포기할 수 없는 미국, 두 거대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들도 위대한 국가를 외치는 상황에서 17번째 투키디데스의 함정, 17번째 전면전의 위험은 더욱더 심각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제 질서에서 신흥 강대국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기존 강대국의 영향력이 약화될 때 두 세력 사이의 패권 교체, 세력 교체는 전쟁을 포함한 충돌이 수반된다. G2, 초강대국이라고 불리는 미국과 중국은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또다시 빠지게 될까요? 최근에는 미중 갈등이라는 말 말고 미중 전쟁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양안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2025년 설, 2027년 설, 2032년 설 등등 벌써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돗자리를 까셨습니다. 저는 전망을 하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 있죠. 이 포린 폴리시에서 3년 전에 나왔던 기사를 소개해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해드리려고 합니다. China is declining power and that's the problem. 기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서는요, 신흥국, 그러니까 아테네에 대한 기존 맹주, 그러니까 스파르타의 불안감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죠. 하지만은 이 기사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사에서는요, 오히려 반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전쟁 이전부터 이미 아테네의 해군력은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테네 지도부는요, 스파르타한테 밀릴 걸 굉장히 두려워했고, 이런 불안감이 오히려 전쟁에서 연결됐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강대국은 힘이 한창 팽창할 때는 오히려 관대하고 자신감 있는 대외 정책을 보인다고 해요. 하지만 강대국이 피크를 찍고 퇴조하고 있을 때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1939년의 독일, 그리고 1941년의 일본이죠. 그럼 2023년에 중국은 어떨까요? 경제 성장률부터 실업률, 심지어는 출산율까지 아주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대한 공격성도 굉장히 강해지고, 무역 갈등도 심해지고요.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독재라든지 각종 내부 프로파간다, 내부 단속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불안감이 전쟁을 초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퇴조하는 중국의 불안감이 전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요, 이게 투키디데스의 함정, 그러니까 중국이 부상하고 미국이 불안해져서 전쟁이 일어날 거다 라는 전제 자체가 일어나기 힘들 거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니까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레이엄 앨리슨은요, 저서 예정된 전쟁에서 전쟁의 운명을 거스르기 위해서는 역사의 포물선을 변경하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전쟁을 예방하고자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 지성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15세기 말 전 세계의 바닷길, 백길을 두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전쟁의 위기를 겪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출신의 교황이자 알렉산데르 6세의 중재로 토르데시아스 조약을 맺으면서 전쟁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물론 스페인 출신이라서 포르투갈이 좀 억울한 조약이긴 해요. 아무튼 미중 전쟁, 양안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나라도 큰일 날 수밖에 없죠. 미국의 중국 방어선에 대만,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냥 세트 메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북한이 어떤 장기말처럼 한반도에서 강력한 무력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국지전을 빙자한 강대국들의 대리전,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와 다극체제로의 이행은 본격화됐습니다. 냉전의 최전선에 있었던, 그리고 신냉전의 최전선에 있는 대한민국, 우리는 전쟁의 운명을 거스르는 역사의 포물선을 변경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그냥 기다릴 뿐이죠.